여러분, 세계 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기 국민에게 절대 면역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국경은 뚫릴 수 없고 거리는 침투될 수 없고 하늘은 관통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방의 혼돈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철권으로 지켜지는 흔들림 없는 안정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안정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푸틴이 그려온 화려한 안보의 환상과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는 거대하고 섬뜩한 균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 요새는 번쩍거리는데 현실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지는 중입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항공편 지연, 거대한 전광판의 붉은 취소 표시가 하나둘이 아니라 줄줄이 뜨는 장면, 지친 수만 명이 여행 가방을 끌어안고 아이들과 함께 터미널에 발이 묶인 채 무력하게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입니다. 다만 흔들리는 방향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쪽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봉쇄된 공항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대낮에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소속 경찰 차량이 폭파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경 도시 벨고로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변압기가 폭발하며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난방은 꽁꽁 얼어붙고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러시아입니다. 절대 면역은 구호로 남고 시민들은 그 대가를 고지서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화선은 2월 22일에 점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향해 전례 없는 드론 공격을 감행한 날입니다. 무인기 24대가수도 권역으로 접근했고 단지 건물이나 군사시설이 아니라 러시아가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 이 소비아니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루 동안 모스크바로 접근하던 우크라이나 드론 20대를 러시아 방공망이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공식 발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듣는 사람만 감정을 자기 통제해야 하는 종류의 통제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공격의 물결은 모스크바의 핵심 공항들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부누코보, 도모데도보, 셰레메티예보, 주콥스키. 항공편은 중단됐고 공항은 커버라는 비상 신호를 발령해 모든 민간 항공편의 즉시 영공을 이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좁은 시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국가의 혈관입니다. 해마다 1억 명이 넘는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공항이 몇 시간 닫힌다는 것은 단지 승객이 늦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급망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화물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됩니다. 1월에는 하루에 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된 날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전쟁의 비용이 이제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의 일상과 러시아 경제의 심장박동으로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곤함으로 할부를 치르고 불안이 이자를 붙이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고라고 떠들어온 모스크바를 감싸는 깨지지 않는 방패라고 주장해온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방공 교리는 애초에 엉뚱한 전쟁을 상정하고 설계됐습니다. S-400 같은 수십억 달러짜리 체계와 모스크바를 지키는 거대한 레이더 복합체는 나토의 고고도 초음속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레이더의 지평선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하늘의 위층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로 전투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합판, 탄소섬유, 단순한 복합 소재로 만든 자폭 드론, 이른바 카미카제 드론을 보냅니다. 레이더 반사 신호가 사실상 없고 극도로 낮은 고도로 날아옵니다. S-400의 거대한 레이더는 이런 작고 느린 표적을 지면 반사 신호와 지형 잡음에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은 이 드론을 위협이 아니라 쇳대나 배경 잡음처럼 인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쇳대는 하필 공항을 골라 내려앉습니다. 둘째는 러시아 전자전 체계의 무력함입니다. 러시아는 수도 주변에서
GPS 신호를 강하게 교란해 드론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형 지도를 미리 탑재해 외부 신호 없이도 자율 비행하는 드론을 사용합니다. 신호를 끊어도 드론은 눈이 멀지 않습니다. 신호가 0인 상태에서도 스스로 항로를 계속 따라가며 카메라로 하천의 흐름, 숲의 경계, 고속도로를 읽어냅니다. 누구의 안내도 필요 없는데 목적지는 정확히 찍습니다. 셋째이자 가장 비극적인 것은 푸틴의 오만과 끝없는 전쟁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선은 확장됩니다. 공개 출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수도를 지키던 판치르, 토르 같은 적어도 방공체계의 상당 부분을 해체해 우크라이나 내륙, 크림반도 혹은 격전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 깨지지 않는 방패는 얇아졌고 뚫렸고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짓의 단순한 드론 떼만으로도 거대한 레이더망을 비집고 수도 심장부에 닿아 국가의 민간 항공을 몇 시간 동안 마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패는 깨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 떼어내 다른 곳으로 가져가 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공포는 하늘에서 오는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 24일 수도의 거리들은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더 교활한 위협 앞에 흔들렸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들에 따르면 사고롭스키역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이 격렬한 폭발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건의 디테일은 섬뜩합니다. 정체불명의 남성이 검은 옷을 입고 침착하게 경찰 차량에 폭발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는 안전한 거리로 물러난 뒤 마치 힘의 과시를 하듯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러시아 현지 소식에 비친 초기 정보에 따르면 폭발로 경찰 중위 1명이 사망했고 교통경찰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뒤 공격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공연 같았고 원치 않는 관객은 러시아의 거대한 안보 장치였습니다. 여기서 멈춰 아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보안 카메라망, 안면 인식 시스템, 가장 빡빡한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가진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내부 치안 인력, FSB 요원들과 흔히 푸틴의 사병으로 불리는 로스 그바르디아가 거리를 순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새 안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타나 국가 차량에서 국가의 중위를 암살할 수 있습니까?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는 그 장면을 초단위로 촬영해 과시하듯 남기고 아무 방해 없이 유유히 빠져나가 손을 흔들 듯 사라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안보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엉뚱한 대상을 향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FSB와 로스크바르디아는 이렇게 무력합니까? 왜 코앞에 설치된 함정을 보지 못하고 막지 못했습니까? 답은 푸틴이 만든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와 잘못된 초점에 있습니다. 첫째, 이 거대한 안보 기계는 진짜 위협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자기 국민을 겨냥해 설계됐습니다. 수년 동안 FSB와 로스크바르디아의 최우선 임무는 국경과 거리를 사보타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임무는 내부 반대 세력으로부터 푸틴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스크바르디아는 모스크바 중앙광장에서 빈 종이 한 장을 든 노인을 몇 초 만에 넘어뜨리고 체포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FSB는 한밤중에 텔레그램에서 전쟁을 비판한 대학생이나 블로거를 집에서 끌고 나오는 데에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며 실제 폭발물을 들고 다니는 전문 사보타주 요원을 마주하면 시스템은 즉각 마비됩니다. 이 기관들의 근육 기억은 무장하지 않은 시민과 평화적 시위를 진압하는 데 익숙할 뿐 와스터빅한 대테러와 진짜 충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흰 종이를 낚아채는 데는 손이 빠르지만 폭발물 앞에서는 손이 굳어버립니다. 둘째는 전선에서의 자원과 질이 고갈입니다. 러시아의 최고 훈련 전술팀, 가장 유능한 정보부대, 특수부대는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말 그대로 소진됐습니다. 수도와
핵심 인프라를 지켜야 할 정예 방패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남은 인력은 능력 중심이 아니라 푸틴에 대한 충성 중심으로 배치된 무겁고 피곤한 관료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앞에 폭탄을 보지 못합니다. 카메라가 반대자를 식별하는 데만 돌아가는 동안 진짜 위협은 그 카메라 밑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 국가의 경찰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잘 봅니다. 다만 봐야 할 것을 계속 엇나가게 볼 뿐입니다. 이 암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의 폭력 독점과 보호자 이미지에 가해진 가장 무거운 타격입니다. 오늘 평범한 러시아 시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크렘린이 수도 한복판에서 자기 제복 입은 공무원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어떻게 지키겠는가? 공포로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포의 방향이 바뀌는 때입니다. 이제 모스크바 거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반대파만이 아닙니다. 푸틴 체제를 지키는 이들조차 자기 목숨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곤봉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말하는 질서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수도에서 혼돈이 벌어지는 동안 국경 지역의 상황은 본격적인 종말의 시나리오로 변했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국경과의 근접성 때문에 전쟁의 부담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국경 충돌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날 밤 도시는 드론과 탄도미사일 79발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집을 흔들어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역 주지사 오체슬라프 글라드코프의 성명은 사태의 중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정전, 단수, 가정, 내난방, 상실 등 핵심 인프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영하의 혹한 속에서 전기, 물, 난방 없이 방치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 이른바 대전략의 최종 결제 창구가 결국 시민들의 주전자와 라디에이터로 떨어진 것입니다. 벨고로드 시장은 에너지 인프라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루넨스카야와 다에츠카야 변전소가 불길에 휩싸였고 생산시설은 멈춰섰습니다. 도시는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산업은 붕괴하고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노한 대중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쇄 사건은 더 큰 그림에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공격들의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숫자와 전략의 언어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스크바 공항 폐쇄는 단지 몇 편의 항공편 취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경제적 재앙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국가의 물류와 비즈니스 이동의 동맥입니다. 짧은 폐쇄만으로도 항공사는 즉시 수백만 루블의 손실을 봅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는 단 이틀의 위기만으로도 항공사들이 200억 루블 가까이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소된 화물 운송, 끊어진 공급망, 관광산업에 대한 타격까지 합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고 시민들의 구매력은 깎여 나갔습니다. 항공산업의 붕괴는 항공권 가격에 반영되어 평범한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자유는 남아있어도 표값은 자유롭게 하늘로 치솟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러시아의 올리가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전쟁 시작 이후 서방 제재로 재산이 깎여나가고 요트와 비자가 박탈된 엘리트들은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국가가 뒷받침하는 대기업, 항공, 에너지 거인들의 이익률은 줄어듭니다. 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한 원유 수출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쟁의 흐름에 대한 올리가르이들의 불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항의 마비는 편안함의 상실이 아니라 돈줄이 막히고 시스템이 고장나는 신호입니다. 푸틴에 충성하는 이들과
자기 재산을 살리기 위해 전쟁의 종결을 바라는 이들 사이의 균열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돈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충성도 가격표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크렘린 내부의 공황과 통제 상실에 대한 공포를 가장 선명하게 요약하는 결정적 수에 닿게 됩니다. 전선이 잘 풀리지 않고 경제가 흔들리고 엘리트 내부의 균열이 커질 때 궁지에 몰린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정보 흐름의 혈관을 끊습니다. 삶의 혈관을 고치기보다 정보의 혈관을 자르는 편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2016년 4월 1일까지 인기 메신저 텔레그램을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검열이나 일상적 국가 정책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인터넷 통제는 새 현상이 아닙니다. 푸틴 행정부는 수년 동안 외부 영향을 제한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디지털 장벽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과정의 전례 없는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서로 말을 나누기라도 전에 입부터 막아야 한다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독립분석가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는 체제에 가장 충성해온 이들, 시스템의 수비수들조차 통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초기부터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과 이른바 Z 지지자들, 정부의 가장 강력한 선전 지원자들마저도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실제 상황이 공식 발표와 전혀 맞지 않으며 전선의 실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국가가 만든 선전 기계가 자기 손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을 외치던 선전이 새 폭죽처럼 터져버리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푸틴 체제는 이제 완전히 지켜보기 전략을 버리고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디지털 봉쇄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제한이 더 크고 더 어두운 정치 계획의 전주곡으로 곧 러시아 시민들에게 덮쳐올 것입니까?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큰 그림, 곧 2026년 초 글로벌 정치 지형을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푸틴은 세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겠다고 자처하며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서는 결단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세금 인상, 인플레이션, 시민들의 고통은 그의 국내 정치에서 핵심 의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국경을 다시 그리는 남자라는 이미지를 늘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로벌 언론과 지정학적 논의의 초점은 이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기들이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동안 푸틴의 글로벌 존재감과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진도 후퇴도 없는 안정적 교착 상태가 되어 양측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에는 잘 알려진 규칙이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정체는 정치적 자살입니다. 독재는 승리를 필요로 하고 진실을 설명할 의무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를 깨고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푸틴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국가를 통해 나토와의 직접 충돌을 촉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세계를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격적 도박입니다. 둘째, 그리고 더 가능성이 큰 길은 러시아 국내에서 새롭고 대규모이며 무자비한 군사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 청년, 노동자, 교사들을 강제로 징집해 병력의 수적 약화를 거대한 인적 파도로 메우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경우 모두 러시아 국민에게는 절대적 파멸을 뜻합니다. 차이는 파멸이 빠르게 오느냐, 길게 끌려오느냐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포럼에 스며나오는 반항의 외침은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요약합니다.
국제 포럼에 글을 올린 21살 러시아 응급의료기술 학생의 말은 수백만의 감정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나는 학업을 마치기까지 18개월이 남았다. 하지만 동원이 시작되면 그들은 나를 강제로 군대로 데려갈 것이다. 그 일이 벌어지면 나는 내 삶과 자유를 선택하겠다. 블라디미르 지역의 내 다차에 조용히 숨어 있거나 나라를 떠나겠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끌려가야 한다면 이곳은 내가 가정을 꾸릴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한 청년의 외침이 아니라 한 세대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남고 도망치고 싶을 뿐입니다. 애국심은 밥을 대신할 수 없고 구호는 겨울옷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 붕괴는 이제 거창한 거시 지표를 넘어거리로 평범한 사람들의 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한 사례는 러시아의 비참함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줍니다. 한때 거리 모퉁이에서 신선한 고기로 정성껏 만들던 샤와르마조차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들은 비용을 줄이기에 냉동된 저품질 고기를 전자레인지로 대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져서 제대로 된 제품을 살 손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버티기 위해 품질을 완전히 희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 경제가 무너져거리에서 가장 싼 음식마저 속이 텅 비어버릴 정도라면 그 나라의 사회 불안은 얼마나 멀리 있겠습니까? 이것이 크렘린이 텔레그램 금지에 서두르는 핵심 공포, 이른바 이란 신드롬입니다. 보통 어느 정부도 특히 정치적 긴장이 높은 시기에 대중적 플랫폼을 이렇게 빠르게 금지하며 더 큰 분노를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거대하고 섬뜩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란의 시위는 지도자 없이도 갑자기 불붙었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며 거대한 억압 체제를 수개월 동안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무리 통제가 빡빡한 시스템이라도 굶주림과 전쟁 피로에 지친 대중이 갑자기 조직되고 국가에 도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경찰력과 100만 명 규모의 안보장치가 크렘린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가져온 피, 거리로 내려온 극심한 빈곤, 샤와르마 사례가 보여주는 현실은 거대한 사회 불안의 화약고를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집권 26년째인 지도자가 12년 동안 운영된 앱 하나를 왜 이렇게 서둘러 영원히 닫으려 합니까? 장기 집권자의 가장 큰 병은 어느 시점 이후 발전도 사랑받는 것도 멈추고 오직 생존과 순수한 통제에만 매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어렵고 통제는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흐름을 끊는 것은 다가올 대규모 동원령 전에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균열은 평범한 시민에게서가 아니라 무기를 쥐고 죽음으로 보내진 사람들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황의 화재보다 훨씬 더 위험한 폭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푸틴을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시스템의 플러그를 뽑아버릴 것은 디지털 앱이 아니라 그 앱을 침묵시키려는 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이제 오늘의 세계 질서 분석실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 질서 분석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손석희 인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